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여부를 물어봤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호감이 간다, 붉은색이고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는 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고요. 나머지 다른 추격하고 있는 후보들은 비교적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감도는 지지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을 의미하는 측면이 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이죠.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여나 야나 다 후보들이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예. 사실 호감도가 조금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이 3월 달에 이 호감도를 또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예.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진 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예요. 한 11%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한 6%, 이낙연 후보가 7%. 당시에 뭐 최재형 후보는 후보로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거는 비호감도입니다. 네. 호감이 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커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계속해서 흐름이 를 타고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지지율과 연동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호감도의 어떤 중요성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갤럽에서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선두권에 있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46, 윤석열 후보가 34%로 일단 두 자릿수의 격차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동률이 나왔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라 그래요. 이렇게 아신 대로 갤럽은 원래 ARS가 아니라 면접 여론조사, 면접원이 묻는 거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대통령으로서 더 좋은가?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는 누가 더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재명 46, 윤석열 34 나왔다는 거고 이낙연, 윤석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으로서 더 좋은가 물었더니만 똑같이 나왔다는 취지인데 이 첫 가상 양자 대결인데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을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도 생겨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낙연 후보조차도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삐까삐까 비슷하다 내지는 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 비슷하다 내지는 동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표 선수로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가더라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누구한테도 뒤질 수 있다 또는 비슷해진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게 이제 아직은 뭐랄까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지지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또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그 갤럽이 좀 적었어요. 갤럽은 전화 면접은 조사인데 ARS는 많이 나오고 그런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본선 경쟁력을 말할 근거 정도는 근거가 되는 생긴 조사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본 게 두 조사 모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4%, 36%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에 결집되어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공고히 돼 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도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확장성입니다. 어떤 경우건 확장의 어떤 한계가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예.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정권 교체의 이런 어떤 열망이랄까요? 그 부분을 더 뛰어넘는 뭔가를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이라든가 외연 확장에 지금 뚜렷한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이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번에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대선 레이스 여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인물입니다. 황교익 씨. 결국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는데 논란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폐해를 끼치지 않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로 일단락이 됐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사과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황교익 내정자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모두가 다 내상을 입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하나의 어떤 기관장의 인사인데 예. 이 부분이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고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정도가 될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친일 프레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또 사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사과할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교익 내정자의 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발언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국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왜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그렇게 본질이 그 안에 갈등의 본질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전개됐었는데 다행히 뭐 일주일 안 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행이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아마 모든 후보들이 거론 안 할 것 같습니다. 신의원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황교익 씨를 둘러싼 논쟁들 그리고 오늘의 자진 사퇴까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황교익 씨 첫째 반응 자체가 너무 격렬해서 개인적으로도 놀랐고 아무리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기로서니 정치 생명을 뭐 끊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 이건 굉장히 좀 뭐 저주와 악담 다소 충격적인 수위의 발언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고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그 황교익 씨의 자격 적격성 여부를 떠나서 경선판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고 전부 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에 계시던 이해찬 전 총리가 나와서 정리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남는 그런 공방이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마음이 서로 상해버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 앞으로 계속 될 대목 그러니까 유튜버들 뭐 블랙리스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띄우고 자기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유튜브 발표를 해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튜버들이 반박하는 이런 형국이 계속된다면 경선 과정 제가 원래 아마 12일 날인가 첫 아마 그 발표를 할 텐데 선거인단 발표가 처음 있잖아요. 예. 그전에 이제 대전 충남 지역이 충청 지역이 있고 그때까지는 1차 발표될 때까지는 이런 뭐랄까 좀 감정 섞인 게 황교익 씨 문제는 사라지더라도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익 씨의 거취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의 유튜브 먹방 촬영이 논란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이천에서 쿠팡 화재 사건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경기도에 있었던 재난재해인데 총책임자인 이 지사가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지사는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뭐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좀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재 시작 전부터 흐름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일 날 5시경에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창원을 내려간 것은 16일 오후에 이제 직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가요. 예. 그게 이제 17일 오전에 있었던 경기도와 경남도 사이에 업무 협력 뭐 그 조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차 이제 내려갔는데 아침에 이제 불이 나고 진화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2단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응 2단계는 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이 진화가 되고 이러니까 1단계로 낮추고 그걸 또다시 해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협약식을 들어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협약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길이 다시 살면서 다시 2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저 행정 1부지사가 뭐 3시에 이제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찍은 것이 있고 그걸 찍자마자 바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보고를 받고 또 지휘했었다는 게 이제 이 지사 측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쿠팡의 화재에 있어서는 모든 쿠팡 직원들은 다 이렇게 철수를 했고 인명피해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이제 소방관 한 분이 희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 진압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고 이 부분 서범수 국민의힘당의 의원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희생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을 규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휘관의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의 어떤 판단 미스 네. 뭐 이것이 직접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뭐 도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사의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 없음으로 해가지고 일이 뭐 더 커졌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사건 때 7시간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면서 공세를 펴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둘을 병렬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그 세월호와 서울 사이의 거리라든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좀 병렬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한데 이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소방안전본부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지사의 관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지사의 그 지휘를 받는 데가 소방재난본부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쿠팡에서 불이 나고 나서 나중에 일입니다만 김동식 소방대장이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7시, 저녁 7시쯤 창원에서 먹방을 찍으면서 떡볶이집을 황교익 씨가 다녔다. 분명히 소방재난본부에서 적어도 화재 상황과 그리고 김동식 소방대장의 실종 사실까지 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조사를 보고 나올 겁니다. 되는데 그걸 그때까지 유튜브를 찍는 게 더 급했을까? 당연히 현장에서 빨리 올라가서 보고 물론 이제 자기는 이제 뭐 부지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게 온당한 거냐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 먹방 찍을 때냐 이 말이죠. 그 시점이 뭐 다음에 찍어도 되고 황교익 씨한테 미안한 다음에 약속 잡아서 한 번 더 내려오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딴 데 찍으면 될 텐데 왜 창원 가서 그걸 하느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어떻게 설명하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내 판단은 뭐였다는 게 좀 나와줘야 돼요. 이것을 경쟁하고 있는 여권 내 다른 캠프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세월호와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조의 대상이 사실은 이 쿠팡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미 다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다 철수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불을 진압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진압 과정 속에서 참 안타깝게 한 분이 이제 희생이 된 건데 저는 어찌됐건 먹방을 찍는 그 순간에 뭐 꼭 찍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라리 빨리 이제 경기도로 오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지만 그 진압의 과정을 사실상 그 앞에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소방도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 사실은 지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까지 다 지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까지를 묻는 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또 비춰질 수도 있어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여야 갈등 논란 끝에 일단 상임위원회 문체위를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다음 주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은 급냉하고 여야 협치는 다시 또 어그러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시점이 묘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와 대표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여당발
이 강행 처리 때문에 단결해서 일치 단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른바 회담 자체도 영수회담이나 이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그 논의 자체도 상당히 미뤄지게 되는 거죠. 전국에 앞으로 경색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언론중재법을 꼭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느냐. 아시는 대로 언론사가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보도를 막는 게 이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라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료 화면도 제대로 못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완벽하게 써야 되고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를 안 되면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의 비리 보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든 게 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법안이라면 적어도 안건조정위원회의 그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아시는 대로 3대 3, 3명 해야 되는데 야당목 3명 가운데 1명은 꼭 열린민주당에서 참여를 하거나 넣어가지고 4대 1로 만든 다음에 두드려가지고 다시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넘겨버리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전체에 넘겨서 또 법사위로 넘기려 이런 식의 완전히 꼼수나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이러다면은 뭐 야당 입장에서도 외통수고 그냥 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여당이 왜 이리 서두를까. 물론 25일 되면은 상임위원장이 바뀐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불리해 보이는 언론 환경 때문에 언론사를 어떤 식으로든 좀 컨트롤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그 의도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이거든요. 고의성을 될 경우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취재를 많이 하는 대상 그리고 해야만 하는 대상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일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고의성을 사실은 피해자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원안에서는 언론사가 입증을 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에서는 이거를 법원이 그 고의성을 규명하는 주체로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공정성을 거기서 담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고의성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규명이 안 되면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부분에서 이 가짜 뉴스가 많이 횡행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들이 자기 검증을 좀 더 강화하라 뭐 그런 취지의 어떤 성격인 것이지 여기서 사실상 뭐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전국에 뜨겁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를 추진했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오늘 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가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앞으로 선관위원장의 선출도 그렇고 또 경선 룰도 관련해서 또 다른 갈등이 좀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신데 그날 의원총회 나와서 이준석 대표 흔들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좀 뭐 소리도 지르고 했던 그 장면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병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자괴감이라는 게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병수 위원장이나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선의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게 봉사활동인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최재형 뭐 이렇게 네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그게 이제 발단이 됐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좀 나왔던 게 탄핵 발언이고 그래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퇴하는 게 제가 원래 맞는 거고 선관위원장도 안 맞겠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선 룰이나 이런 걸 다시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현직 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 편을 들거나 이런 불신은 좀 안 가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누구야 되는 따라서 이게 경선의 규칙이 확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공당이라 하면 최소한의 룰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불안감을 저 사람이 누구한테는 잘해줄 것 같고 나한테는 불리하게 해줄 것 같다는 후보에 간에 후보 진영의 불신만 좀 없어지면 좀 상징적인 인물이 와주는 게 좋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이 그러면서 또 이준석 대표도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또 이준석 하기도 대표에 했더라고요. 대해서도 지금 뭐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이랄 게 핵심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줄이라 SNS 활동줄이라 사사건건 작은데 하나하나 이기려고 반응하지 말고 길게 보고 대표답게 행동해다오. 이게 사실은 당 안팎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주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병수 의원도 뭐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경선 후보들 사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를 고르는 이것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그런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 후보로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할까 봐 뭐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양 진영들 사이에서 좀 갈등의 요소, 뇌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민주당 예비 경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역선택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의 시작은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국민들의 여론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뽑는 것으로 자당의 후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자도 오고 뭐 찬성자도 오고 다 그 안에 섞여서 실질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자당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민심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지율이 이제 높으면 상대방에서 그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꺾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을 이제 지지할 것이다. 예. 근데 뭐 저는 윤석열 후보는 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왜 최재형 후보가 그러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이것도 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자기가 참여하고 투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결국엔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경선 룰 싸움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이 측의 어떤 갈등의 초점은 경선 룰에 있었다. 이걸 포함해서. 예. 그것은 경선 룰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째는 역선택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있을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취지는 뭐냐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다는 취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과 무당층만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론조사에 빼자. 전화했을 때 받았을 때 다른 당 지지한다 그러면 또 끊긴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국민의힘은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예요. 당원 50을 이미 30만 명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론조사를 50% 하는데 이 50%도 다 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지지자층과 무당파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전체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로만 해 뽑겠다는 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첫째는 적어도 민주당은 250만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 해서 광범위하게 넓은 베이스 기반을 갖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좁아진다는 거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설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다른 당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본선에 가서는 내가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되면 거기 표 안 떼고 다른 데 하겠다는 사람이 꽤 나온다는 게 조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 따라서는 나도 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민주당, 민생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다 배제한 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우리 민심을 오히려 잘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 아니냐. 예. 그래서 가장 넓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져가야지 특수한 층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축소지향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고립조항을 넣자는 그 다른 표이다. 저는 그래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오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벤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치의 벤처 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내가 숟가락 얹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지금 안 대표와도 지금 만날 기회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거대 양당이 아닌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고향에서 출마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기존 정치권의 숟가락을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숟가락을 기존 정치권에 얹지 않겠다. 그러니까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서로 이렇게 이 야권이다, 여권이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면인데 특히나 야권의 제3지대를 형성해가지고 제3지대 힘을 부풀리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후보와 이렇게 해가지고 2단계 뭔가 이 후보를 만들어내는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 구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완주라 그러면 분명히 김동연 전 부총리를 야권의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야권의 분열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여권보다는 야권의 약간 좀 불편한 이 불리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또 제3지대 구축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또 잘라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어디 가서 했는 거 보니까 음성업 사무소 옛날 말로 음성업 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고향이시라니까 다 좋은데 저는 뭐 괜찮아 봐요. 새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다. 하나님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다. 저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가려면 정말 몇 년간 찬바람 맞고 풍찬 노숙할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좀 나서기 힘든 길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 현실 정치에서 본인의 저런 뚜렷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지대가 과연 가능할까? 내년 3월 대통령 적어도 내년 한 1월, 2월 선거 직전에 가면 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심지어는 앞서갔던 제3지대론에 앞서갔던 안철수 후보조차도 어떻게 될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을 하거나 뭐 힘을 합칠 거로 예상되는 마당에 김동연 부총리가 자신의 말 맞다나 새도 돈도 조직도 없이 뚜벅뚜벅 제3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가고 다시 한번 김동연 후보는 또 민주당과 한 번 더 단일화하는 그런 길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데 뭐 나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의 굳센 의지, 지금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